네, 이제부터 두 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자본시장연구실장께서 2025년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보미입니다. 저희 실 박사님들과 함께 준비한 내용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입니다. 24년 이제 올해 주식시장과 이제 채권시장 모두 강세를 상반기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워낙에 호실적이 있었고 상반기에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8월 초에 급락을 했다가 그 후로 저희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중단기 금리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금리 하락 기조와 부동산 PF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신용물 발행 여건도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단기 금융 시장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국고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서 단기물 금리하고 국고채 금리가 좀 역정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점이 좀 주목할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RP 거래가 상당히 증가했던 점, 그리고 이제 외환 채권 주식 모두 좀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도 좀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우선은 뭐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금리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 효과로 좀 이제 상승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아주 펀더멘탈한 요소들이 개선이 되지는 않는 점에 미루어 봤을 때 이제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채권 시장은 올해 워낙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아서 뭐 금리 인하가 되고 좀 강세를 보이겠지만 그 정도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은 뭐 올해 하반기와 비슷하게 안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뭐 파생 상품은 이제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증가하면은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투자업은 뭐 규제에 준수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주환원 비용들이 있어서 그런 비용 부담이 조금 증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좀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우선 2024년 올해의 상반기에는 상당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은 이제 올해 10월까지 평균적인 수준 표시해 놨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좀 이제 평균적으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올해 7월까지 주가가 워낙 빠르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에 의한 영향이 크고요. 그래서 7월, 11월에 올해 최고 수준인 이제 거의 2,900선까지 이제 근접을 했었고, 그 배경에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파란색이 이제 상반기의 주가 상승률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IT 쪽에 이제 반도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 부분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IT는 뭐 반도체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워낙 크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제 최대 수혜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8월 5일에 글로벌 증시가 모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뭐 그 배경에는 뭐 엔케리 일본의 그 통화 정책 기조가 좀 변하고 그러면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실업률이 상승하고 하면서 그게 다 같은 시점에 우연히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코스피가 유난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미국이 한
일본이 한 15% 빠졌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한 8.8%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빨간색 선이 한국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뭐 선진국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고 이제 8월 5일 이후에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이후로 하락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제 뭐 하락세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7월 11일에 최고점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외국인 누적 순매수액이 그 26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다 나가서 이제 70% 정도 감소를 해서 현재는 8.7조 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남색 선을 보시면 이제 가파르게 외국인의 그 순매수 그 누적 순매수 추세가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좀 매도세가 관찰이 뚜렷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빠지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랄까 뭐 안타까움이랄까 이런 생각에 이제 하나 또 원인을 지목을 하자면 이제 개인 투자자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제 하락장에서 좀 투자 심리가 급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뭐 외국인이 많이 팔아도 이제 개인이나 기관이 매수세를 받쳐준다면 이렇게까지 주가 하락이 안 일어날 텐데 그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이 이제 그런 개인의 투자자의 심리와 이제 주가 상승률을 좀 분석을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거 관련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미국 데이터로 분석을 한 것인데 뭐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개인 투자자하고 액티브 매니저들을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게 하락장에서 더 심하게 이제 개인들은 비관적인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이어지는 그런 증상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총 거래대금 중에서 한 65%가 개인 투자자 비중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이제 8월에 주가 급락 이후에 하락폭이 조금 확대가 되고 회복도 지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업 자금 조달 현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 자금 조달 규모는 이제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작년 상반기보다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회사채, 대출 모두 증가를 했고요. 그렇지만 뭐 하반기에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분기 나온 수치를 보면은 주식 발행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 발행 규모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작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성 부분은 이제 상반기 수준이 수익성이 이제 상반기 수준으로 지속이 된다면 이제 ROA는 한 2.17%, ROE는 8.39%로 이제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워낙에 실적들이 좋았고 기업이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계속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의 뭐 2.17, 8.39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PER, PBR은 뭐 가격을 반영해서 바로바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주가 하락이 이제 심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PER은 지금 8.58, PBR은 0.83입니다. 그래서 각각 뭐 PER은 뭐 17% 정도 이제 10년 장기 평균 대비해서 빠진 상황이고 PBR도 10% 정도 지금 하회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내년에 주식시장 위험 요소입니다. 저희가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사실 전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아는 모든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모르는 정보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의 흐름이 이제 나타날 텐데 미래의 모르는 정보를 저희가 오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망을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내년 주식 시장에 어떤 점들이 좀 주요 요소들인가 정도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종 둔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워낙에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치면 반도체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낮아질 것인가 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를 좀 대체할 만한 어떤 업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종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반도체 포함해서 전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표시하고 하나는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 표시한 건데 올해 말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빠지면 한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40% 포인트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만약에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현재 그런 주가 수준이 그 수준이 받쳐질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부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좀 감소 추세이긴 한데 여전히 GDP 대비로 112%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기업들의 이제 내년 경기 전망,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그런 추인데, 수출 기업, 내수 기업 모두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는 이제 업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채도 많고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이 투자를 늘리거나 해서 성장이 일어날 정도는 좀 아무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점들이 우리 주식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인데요. 유가는 올해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중동발 리스크가 생기며 언제든지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요소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요소들이 있지도 않아서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이제 뉴스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자본 유출이 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외국인이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 거래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그 해외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국내 주식 투자 대비 해외 주식 거래액이 10%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우리 시장에 대한 안 좋은 뉴스나 혹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자금까지 유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위험이 좀 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금리 인하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 그리고 또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아직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펀더멘탈 관련된 개선 요소는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서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밸류업 관련된 제도 개선 현황을 좀 정리한 것인데요. 이제 바라기는 이제 기업의 밸류업이 진짜로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제 개선 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야
이제 그냥 뉴스가 아닌 진짜 기업의 밸류업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고 자세한 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마련이 돼서 실효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이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은 올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주요 금리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좀 오락가락했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되면서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안정세가 이제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국내 중장기 금리도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채 발행도 증가를 했는데 워낙에 외국인의 장기 국채 현선물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크레딧물 관련해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발행 금리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발행 여건이 좀 좋았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침 또 대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도 상당했어서 거의 발행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A등급 발행 여건이 워낙 좋았던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섹터별 그리고 등급별로 신용 스프레드도 전반적으로 이제 축소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하고 단기 금리는 그만큼 빠르게 하락을 안 하면서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역캐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량채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들고 대신 그 수요가 이제 A등급채로 가면서 AA-랑 A+ 스프레드는 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에 이제 파란 줄이 하락하는 것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금리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올해 이제 금리 하락 인하에 대한 것을 이제 선반영한 폭이 워낙 커서 그 선반영 폭도 이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정도는 이제 하락은 하겠으나 그 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 인하도 완만히 이제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면 하락은 하되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고채 수급 여건은 국채 발행이 그 코로나 시기에 워낙 많았어서 이제 내년에 이제 그 발행을 상당히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이제 WGBI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채권 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급상의 불안한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크레딧 시장 전망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조금 더 내려와 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역캐리 현상이 좀 해소되면서 우량채에 대한 이제 수요도 조금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스프레드가 조금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제 PF 부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나 부동산 PF 건전성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런 익스포저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회사채들의 신용 스프레드는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기 금융 시장하고 파생 상품 시장입니다. 이제 우선 단기 금리는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락세가 조금 이제 하방이 경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빠르게 못했고 이제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는 그 역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RP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작년에 이제 RP 거래 일평균 잔액이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커진 지금 시장이 되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관리로의 이제 저희 관심이 좀 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PF, ABCP는
PF발 위험으로 인해서 작년에 그 금리가 A2 미만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요. 그게 좀 안정화돼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그 발행은 조금 감소했지만 이제 리스크 관리 효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금리에 대한 이제 수요도 있어서 우량과 비우량 간의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도 그럴 것 같겠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F 부실의 그런 신속한 정리에 따라서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얼마나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내 장외 파생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 거래가 증가해서 그러니까 올해도 증가했고, 내년에도 이제 기초자산이 변동성이 증가한다면 거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이자율 수합 거래에 있어서 이제 코퍼를 좀 사용을 지도하겠다는 이제 금융당국의 그런 의지가 있어서 관련해서 좀 그런 이제 거래 관행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생결합 증권 시장은 ELS가 그 H지수 연계 상품 손실 사태로 많이 발행량이 감소해 있었는데요. 다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고 발행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사들이 그 ELS 사태에 맞춰서 이제 ELB 발행을 많이 늘리는 전략을 선택했어서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입니다. 증권사 수익성은 이제 작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영업이익은 조금 낮은데요. 그래도 수탁 수수료 중심으로 이제 수익이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영향으로 M&A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익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건전성 부분은 이제 뭐 다른 데보다 우선 이제 중형 증권사의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상당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 영향에는 이제 PF 채무 보증 섰던 게 우발 채무가 이제 현실화됐던 영향이 큰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중형 증권사들의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 그리고 고정이하 자산 비율 특정 규모의 증권사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산 운용사의 수익성도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운용자산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ETF가 증가해서 그런 건데요. ETF는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그 뭐 운용자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수수료 수익에 의한 이제 수익성 개선의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전성은 뭐 작년과 다르지 않게 자기 자본도 비슷한 규모고 적자 기업 비중도 그대로여서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세션 종합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션 역시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세션 2025년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전망 패널 토론 사회를 맡은 연태훈입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측에 이제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분석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들 한참 바쁘실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망 세미나 토론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보민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내년도의 시장 상황이나 금투 업황을 예측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2024년도 결코 평탄한 한 해는 아니었지만 지난주 미국 대선 결과 등까지 감안하면 아마 내년도 금융시장 관련한 셈법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5분 패널께서는 이보미 박사님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 혹은 발표에서 다뤄지지 않았더라도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 혹은 금융투자업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환경 여건이나 업황 전망은 물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해법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시장이나 금투업 전망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 혹은 내년도에 화두가 될 핵심 이슈 등과 관련하여 두 분 리서치 센터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해서 이제 이창화 전무님 말씀을 좀 청취한 뒤에 금융당국에서 참석해 주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이머는 한 10분 정도를 최대 시간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8분 정도 되면은 아마 마무리를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순번이 쭉 돌고 난 뒤에 혹시라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추가 발언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게서 이제 가장 멀리 앉아 계신 오태동 센터장님부터 시작해서 김학균 센터장님, 이창화 전무님, 그리고 김성준 과장님, 고상봉 과장님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동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의 오태동 본부장입니다. 저희 NH투자증권 본사가 여의도에 있거든요. 그 파크원 빌딩이라는 데 있는데 같은 건물을 쓰는 회사가 현대백화점이라고 있어요. 현대백화점은 가끔 출퇴근할 때 보면은 그 지하에 팝업 스토어 같은 데 인기가 많을 때는요. 절반 이상이 외국인 여성분들이 줄을 서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볼 때마다 놀라는데 매우 그 힙하고 뜨겁고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장소인데요. 문제는 이 현대백화점이 주식시장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주가가 13년째 빠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0만 원이 넘던 주가가 지금 4만 3천 원 정도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불과 1조 원밖에 안 합니다. 저희는 현대백화점이라는 그 유통 백화점 주식을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들은 내수 경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백화점이거든요. 전적으로 순수하게 사실은 내수를 반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내수 경기 되게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주식시장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음식료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내수주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이들 기업들은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거든요. 제가 현대백화점이라는 사례를 든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라는 소비라는 경기가 약화되면서 결국은 엔진 하나가 지금은 멈춰 있거든요.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해서 움직여야 되는 경제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대한민국 수출은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 국가 1위였던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매우 중요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대미국 쪽에 수출이 잘 나가는 2차 전지 비즈니스라든가 일부 반도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매우 각광을 받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희는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고요.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 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들을 크게 정리해 보면요, 물가를 상당히 자극하거든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대통령 1기 기간 동안에 트럼프 그 당시 때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인하했습니다. 35%에서 21%로 무려 14%포인트 인하를 했었고요.
이번 공약에도 21%의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미국 주식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게 또 우리한테는 큰 혜택은 없거든요.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들을 충당하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부흥을 이끌겠다 하면서 결국은 관세 부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부과하는 관세는 2018년도, 19년도 이후에 부과했던 관세와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때는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를 했다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과 거의 상관없는 품목들을 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철강이라든가 기계부품이라든가 태양광 패널 같은 중간재,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고, 그 당시 때 신발이나 의복 이런 것들은 관세율이 7%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만 놓고 보면은 관세율을 다 똑같이 60%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소비재의 관세율이 60%가 부과가 되면요,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당신의 공약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면은 별로 큰 답변은 없고요. 대신 미국 국민들한테는 소득세 낮춰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어떤가라는 거죠. 좋아지는 건 별로 없고 이제 대물가만 올라가는 효과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자산을 배분하거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자산이 채권이거든요. 특히 미국 장기 채권은 오랫동안 큰 수익을 줬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저희 판단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인들,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요인들을 감안하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리서치 본부가 연간 전망할 때 가장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니면은 미국 국채 기준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안전자산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우리는 내수가 지금 약해진 환경하에서 미국향 수출에 의존했는데, 그 부분도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서 상당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 환경들이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이 맞을 줄 모르겠지만요, 이제 골프로 따지면은 2025년도는 그 그린스피드 4.0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 잘하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간의 실력 차가 황격히 드러나는 한 해가 2025년도일 것 같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주 고객분들은 이제 펀드 매니저분들이 주 고객들인데요. 너무 이제 본인의 실력을 과신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조금 안정적으로 경제라든가 금융시장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사실은 하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20, 30대 젊은 고객분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정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비싸다는 얘기들을 드리면요, 전혀 귀담아 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보유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 6개월짜리 조정, 1년짜리 조정 신경도 안 쓰겠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큰 하락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내년도 1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한 12월 정도까지 트럼프 효과들을 반영한 다음에 내년 1분기가 미국이나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위험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작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이후에 일시적으로 한 10%에서 20%짜리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재차 해외 증시라든가 국내 주식시장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S&P 500 지수 오늘 한 6,000포인트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5,000포인트 초반 정도에까지 재진입할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내년도 2분기와 3분기는 결국은 법인세이나 미국의, 그리고 트럼프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규제 완화, 도드 프랭크 법안 같은 금융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요, 미국의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갈 가능성도 높고,
미국 은행들이 여유 자금들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게 되면요, 그런 돈들이 다양한 자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들은 내년도 2분기와 3분기 금융시장들은 생각보다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로 이제 위험한 시기들은 2026년도, 27년도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들은 고금리의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들을 저희는 2027년도로 보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6% 정도 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동산 때문에 파산하는 회사 거의 없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대부분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대출금리자의 평균 금리가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하이힐드 기업들, 미국의 회사채 기업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재차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고금리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물량들을 체크해 보면은 대략 2027년도 전후에 가장 많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고금리로 과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 기업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그냥 그 비교적 그렇게 걱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분기별로 1분기는 조금 위험하고 2분기, 3분기가 기회고 4분기 때 또 다시 위험해지는 그런 금융시장 환경들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채권금리는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는 시중금리의 하락세가 느리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토론자분들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거나 의견 제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학균 센터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올해도 한국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실은 한국 시장은 한 해 한 해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할 일이 아닌 것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한 2,500 조금 넘은 수준에서 끝났는데, 우리 코스피가 처음 2천 갔던 게 2007년 여름입니다. 여름. 그럼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많은 전망을 하지만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시장 대표 지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서 바이앤홀드하는 투자자들에게 뭔가 이제 리턴을 줘야 되는데, 이제 17년 동안에 2,000에서 2,500 간 거니까 이게 연율화로 따지면은 한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주식이라고 하는 게 위험 자산인데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보답을 못 해주는 건데, 이거를 뭐 왜 이렇게 한국만 약한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중국 옆에서 중국 경제가 고성장할 때 큰 덕을 보다가 그 수혜가 뭔가 딱 꺾이면서 새로운 활로를 좀 못 찾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이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주된 이유가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요. 70년대 이후로 우리 증시가 좋을 때 보면 매크로가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을 때 주식이 좋았습니다. 70년대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우리 주식은 좋았거든요. 이때 이제 중동 건설 붐으로 오일머니가 들어올 때 좋았고, 또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으로 단군일의 경기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받는 그때 좋았고, 또 2000년대 들어와선 중국 덕을 보면서 좋았는데, 이제 뭔가 오 센터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의 버퍼가 없는 가운데 대외 여건이 조금 약화가 되니까 바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내년에도 본질적으로 한국 시장이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변화가 나오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익률을 쫓아서 가는데, 요즘 뭐 주식 이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투자라고 하는 건 다변화해야죠. 어느 나라나 이제 홈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 많이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주식 많이 하는 게 맞는데, 오늘 조간을 보니까 미국 주식 보유한 게 뭐 140조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미국 말고 다른 주식은 거의 안 하니까. 근데 한국 가계 금융자산이 5천조 원이 넘습니다. 가계부채 2천조 원을 뭐 상계하더라도 가계 순금융자산이 한 3천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 140조가 미국 주식이라 그러면 지금 별로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해외 쪽으로 자산을 분산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봐야 된다고 보고요. 뭐 한국 시장이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뭐 미국 시장이 언제 꺾일지 제가 뭐 알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사이클이 없는 자산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갔지만 상당히 이제 비싼 자산을 이제 사는 건데, 저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정확히 바닥에서 샀다가 고점 얼추 잘 잡아서 팔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베어 마켓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견디고 이런 게 투자라고 보면은, 지금은 미국이 인기지만은 한 15년 전엔 중국이 인기였잖아요. 브릭스로 돈이 막 그냥 모멘텀식으로 몰리다가 그게 꺾이면은 바로 털고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미국 자산 늘리는 거 좋다고 봅니다만은, 이게 미국 자산은 늘 불패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베어 마켓에서 이기지 못하고 이제 또 빠져나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의 좀 쏠림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한국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있다 그러면, 뭐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털과 관련된 요인들은 뭐 크게 변화가 있기는 힘들 것 같고, 지배구조라는 게 조금 주주친화적으로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흥국 주식 사면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중국이 최근 몇 달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뭐 지난 한 10수년 보더라도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았고 중국 기업들 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높았죠. 근데 중국 주식이 못 오르는 이유는, 이 주가가 오르려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고 그 돈이 주주들에게 잘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게 거버넌스인데, 뭐 여기저기서 중간에 세고 분식회계하고, 또 이건 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는 그들의 권리지만 뭐 정치 거버넌스에서는 막 공동부유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아니고 그냥 주식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우리의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 배당을 많이 줘야 된다. 저는 뭐 배당 주는 거 굉장히 뭐 그 상장사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늘리는 거는 칭찬받을 일이지만, 저는 요즘 어려워지는 삼성전자를 보면 이게 배당이 답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최근 3년 동안에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36%를 주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ROE가 굉장히 높은 회사고요. 그럼 그 회사가 재투자해가지고 파이를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실은 뭐 배당을 그렇게 줬지만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의 토탈 셰어홀더 리턴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주주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상장사들이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특수성은 오너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미국 기업은 오너가 없습니다. 미국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1대 주주가 대체로 뱅가드고요. 2대 주주가 블랙락이고요. 한 3대 주주나 4대 주주쯤 되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올라옵니다. 전부 ETF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패시브로 투자하니까 기업의 주인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영진들이 자사주도 많이 사고, 어떻게 보면 경영진들이 전횡을 하는 구조고, 이웃 일본의 경우도 원래 이제 좀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만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이제 재벌의 주인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처럼 이제 그 오너십의 그립이 강한 나라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너경이 꼭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가 최근에 대기업들의 합병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지배주주 이해관계에 맞게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하는 점은 저는 부인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병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한 회사가 유리하면 다른 회사는 불리하잖아요. 그럼 불리한 회사의 이사회는 자기들의 주주를 디펜스해야지, 이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의견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동의하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뭐 저는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한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학자들 말씀하시는데,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주주들의 조금 무서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소명의 좀 의무를 갖는다 그러면은 한국이 좀 그런 쪽에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일본이 이런 일을 한 10년 했거든요.
우리가 올해 초에 관료 주도로 밸류업을 하는데 이게 뭐 당장 좋아지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좋은 발걸음을 이제 디뎠으니까 뭔가 그런 쪽에서 좀 컨센서스를 잘 만들어지게 되면 나름의 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저도 오태동 센터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연준도 금리 낮추기 시작했고, 근데 9월 달에 연준이 빅컷을 하기 전에 미국의 10년짜리 국제 수익률이 한 3.6 했거든요. 근데 9월에 50bp 낮추고 지난주에 25bp 또 낮췄는데 10년물은 4.3입니다. 70bp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중앙은행이 그 금융 완화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뭐 재정 적자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잘 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 특히 이제 미국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기축통화국의 높은 금리는 다른 나라에 굉장히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정도까지 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금리가 조금 올라가든가 아니면 하반 경직성을 가지면서 안 떨어지는 것이 자본시장에 내재가 된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창화 전무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이창화입니다. 먼저 이보미 박사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밴드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한 밴드는 제시를 안 하셨더라고요. 요즘 신문 기사 난 거 보면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밴드가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100에서 2,300 사이다 그러면은 요즘은 뭐 2,100에서 2,900 엄청 밴드가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전망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대외 변수 영향을 이제 크게 받다 보니 그렇고요. 저는 뭐 전망보다도 지금 주변에 이제 환경 변화, 정책 변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내년도 주식 시장을 이야기할 때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공매도 폐지를. 이런 불확실성이 내년 3월이면 또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불확실한 요소들이 이제 해결되어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내년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 다 아시다시피 긍정적 요소일 거고요. 그리고 뭐 주주 환원 확대나 이런 밸류업 관련 정책 기조가 이제 견고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공시도 되고 있고요. 공시기업 참여도 점점 늘고 있고 그 지수도 발표되고 관련 상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지원 펀드도 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보미 박사님 자료도 있었지만 이제 각종 뭐 상법 개정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회사 분할에 대한 규제, 전환권 행사에 대한 규제 등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밸류업 노력도 긍정적 요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우려하는 것들이 뭐 성장 둔화나 아니면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무역 정책 변화, 뭐 이런 관세 변화 이런 것들 우려가 있지만 저는 긍정적 요소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주가 지수의 흐름은 저는 밸류업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 언론에서도 말씀이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그 시가총액을 이제 가끔씩 언급을 합니다. 이제 과거 20년간 시가총액의 변화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떨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간 시가총액 증가를 보면요, 나스닥이 6.6배, 그리고 코스피가 5.2배, 코스닥은 14배입니다. 14배. 시가총액 보면은 코스닥이 나스닥보다 훨씬 더 성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문제죠. 주가가 나스닥은 6.6배 시총 증가하는 동안에 이제 6.9배 올랐고요. 우리 반면 코스닥은 2.3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간단히 계산해 보면은 뭐 시가총액 증가할 만큼 뭐 증가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수가 지금 4천 다 넘어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에서도 많이 아시고 정책을 많이 좀 준비 중이고 발표하신 것도 있지만은 이 뭐 상장 기업 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 수가 너무 많고 또 중복 상장 이슈도 있죠. IPO 허들이 너무 낮아서 이제 그 IPO도 너무 많고 또 그 퇴출은 없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전환사채 발행도 너무 많고 유상증자 발행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이래 공급이 너무 많았던 게 우리 이제 주가지수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배 주주의 문제, 뭐 낮은 자본 환원율 이것도 문제지만 이건 모든 기업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일부에 국한되는 문제고 전체적인 기업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제 밸류 전체는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내년에는 이제 밸류업 참여 기업들도 더 늘어날 거고 밸류업 정책들이 더 가시화될 거고 국회에서 논의도 더 활발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이런 이제 밸류업 관련 어떤 제도들이 추진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관련해서 지수도 외국인 관심도 당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좀 늘고 우리 지수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산업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증권사 주식 중개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 주식 부분의 수익성들이 좋지 않습니다. 무료 수수료도 많고 수수료 할인도 이제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주식 중심으로 수수료 부분, 수익 수수료 부분은 계속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WM 부분을 보면은 세제 지원 상품들이 좀 있는데요. 그 정부에서도 이제 IS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 자산 축적을 위해서 세제 혜택 상품들이 이제 ISA, 퇴직연금, 개인연금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비중들이 투자 비중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다음에 고령화에 따른 어떤 신탁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추진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이제 에셋 게더링 모델 쪽으로 좀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증권사 WM 부분이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또 IB 부분은 저희 PF 시장 침체로 채무 보증 비율이 뭐 지금 한 45% 정도 됩니다만은 IB 수익 비중 중에서 이게 좀 더 낮춰가면서 이제 기업 투자와 기업 자금 공급 쪽으로 영역을 업무 중심을 점차 옮겨가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또 금리 인하되면 이제 뭐 리파이낸싱 수요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회사채 발행 수요도 좀 많아질 거고 내년도 또 차환 물량이 좀 많습니다. 차환 그런 수요도 좀 있고 그리고 물론 채권 운용 수익도 뭐 좀 늘어서 DCM 중심으로 증권사 수익성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ELS는 뭐 이봉희 박사님 자료에 있어서 간단히 언급을 좀 해보면은 ELS 발행 잔액이 2년 전 대비 한 63%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리가 기준금리가 계속 낮춰지고 예금금리나 어떤 시중금리가 2% 중반 이하로 낮아진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이제 ELB 쪽으로 많이 발행이 되는데 이제 ELS 쪽 발행도 조심스럽게 좀 늘지 않을까 좀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그 ELS의 은행 판매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금 부분은 지금 최근에 이제 실물 이전이 시행이 됐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고객 지키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건 전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은행이고 증권이고 간에 이거 투자자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이 커진다고 그런다면은 투자 쪽으로 커진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이제 장기 기관 투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질적 구조도 뭐 좋아지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사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려보면은 ETF가 역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거고요. 지금 요즘은 이제 주식형 그냥 일반 주식형 공모펀드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ETF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 ETF도 이제 해외 ETF 중심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채권 부분에 좀 보시면은 채권은 뭐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채권형 펀드 자산운용사니까 예상되고 뭐 개인은 채권 매매 차익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으로 채권 펀드나 ETF는 그렇게 크게 느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부동산 실물 투자 관련해서는 내년에 이제 의미 있는 제도 개선들이 좀 많습니다. 내년에 이제 ETF나 리츠 제재 간접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의 상품만 펀드에 편입이 뭐 하나 아니면 소수의 상품만 들어 있지만은 이 제재 간접이 되면은 하나의 ETF나 리츠를 사면은 안에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부동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이런 법률 개정안이 뭐 올해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내년도에는 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시니어 하우징 관련 정부 정책이 있었고요. 또 민트법 개정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 부분도 내년 부분은 상품이 좀 많이 좀 나올 수 법이 개정된다면은 성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투자 부분은 부동산 PF보다도 지금 앞으로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사업계 쪽으로 점차 내년도에는 좀 변화하는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 분으로부터 일단 시장 이야기 그리고 업계 이야기 혹은 관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또 사실 핵심 규제 산업 중에 하나인 금융에 있어서는 금융 당국이 내년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정책 이니셔티브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살짝이라도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성주 과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봉희 박사님 발표랑 세 분 토론자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다 대체로 같은 생각이고요. 디테일한 시장과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시각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냥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년 11월에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24년을 바라보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뭐냐는 결국 통화정책과 금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이 저희 기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이제 통화정책과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시점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25년을 바라봤을 때 25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이제 실물 경제가 다시 귀환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실물 경제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올해 9월까지는 전 세계 경제가 파월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가 9월 이후에 빅컷 이후에 숨어있던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지 뭐 중국 부양책, 중국의 경기 둔화 뭐 등등 반도체 경기 이런 여러 이슈들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빅컷 이후에 이제 시장 기대가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로 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금리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동안에 내재돼 있던 여러 가지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시장 안정 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저희가 23년, 24년의 경우에는 결국 긴축적 시장 환경 하에서 신용 경색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어떻게 시장 심리를 안정화시킬 거냐의 주안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통화 정책과 금리가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경직적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 어쨌든 시장 여건은 완화적인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방향성은 저는 거의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신용 경색이나 위기, 유동성 부족에 의한 위기의 위험은 이제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정책적인 주안점을 볼 때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변화한 약간 완화적으로 전환되어가는 금융 환경에 맞춰서 정책적 방향을 수정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완화적 금융 환경 하에서는 이제 유동성 공급보다는 거시건전성 관리라든지 자본의 효율적 활용, 이제 자본 공급이 늘어날 테니 시중에 자본 공급이 늘어날 테니까 그런 것의 효율적 활용 부분으로 이제 정책적 주안점이 좀 옮겨가는 시점이 이제 내년부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시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완화된 금융 환경, 그러니까 자금 공급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성과 레버리지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냐가 저희 금융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는 뭐 지금까지도 쭉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 기조를 더 엄격하게 가져가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PF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 지금 나타나고 있는 PF의 여러 문제들이 결국 과거 저금리 시대 때 저금리 기간 중에 쌓였던 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금융 환경이 완화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PF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얼마나 더 사업성 위주의 PF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구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거시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될 게 결국은 이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 그리고 이제 자금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냐,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지난해부터 전 세계 외신 헤드라인에서 산업 정책의 부활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요국이 국가적 역량을 이제 산업 진흥을 위해서 투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자국 중심주의, 어떻게 보면은 그 보호무역주의 이런 게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실현이 된다 그러면 무역 질서나 공급망 재편 등 같은 무역 질서나 공급망이 재편되는 그런 또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금융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책 금융이나 자본시장 정책이나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부분으로 자본을 공급하려는 노력을 앞으로 좀 강화를 해 나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산업 정책이 예전에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보다 국가가 하는 산업 정책의 자원 배분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 때문에 이제 사라졌던 건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 등과 맞물려서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금융적인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산업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쪽의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저 유동성 공급하고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많이 있고 또 실물 경제 부분의 불확실성이 당연히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지금 보면 저희 그 국내 시장에 해외 이슈가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불확실성에 저희가 또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위기 대응 정책도 뭐 한 번에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갈 것이고 아마도 조만간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따로 정부 정책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고상범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본시장과장 고상범입니다. 그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본시장 제도적으로 정부가 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떤 걸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많다는 얘기는 항상 끊임없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없는 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정책이 트렌디하지 않게 조금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정책을 저희가 어나운스한 대로 제대로 하다 보면은 나쁜 시기에는 조금 더 버퍼를 줄 수 있을 거고요. 좋은 시기에는 좀 더 흐름을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긴 호흡으로 꾸준히 좀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모토에 이제 정부 출범부터 계속 제도 개선을 해왔고요. 사실은 그 제도 축은 세 가지 축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그다음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계속 제도 개선을 해왔고요. 상당 부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이제 불공정하고 공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올해 1월달부터 도입을 했고요. 리니언시 제도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재 수단 다양화 관련해 가지고 지급 정지라든지 아니면 임원 선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올해 그 9월달에 통과된 바가 있고 내년 한 4월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매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공매도를 금지를 하면서 금지 기간 중에 제도 개선을 좀 완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관련된 법도 올해 9월달에 통과가 됐고 내년 3월에는 시행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한 뭐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대차거래 제한 등은 지금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완비된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3월 말 이후에는 공매도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한 다른 맥락에서는 또 유사 투자 자문하고 관련해서도 그간의 대책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좀 더 그쪽에 대한 시장 규율 확립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투자자 적금성 관련해 가지고는 뭐 아이디 폐지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등록자가 폐지가 됐고, 연봉 공시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외환 시간 연장도 올해 7월부터 해서 새벽 2시까지 됐고, 국채 통합 계좌도 개설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올해 이제 10월달에 저희가 푸치 러셀의 윗비 지수에 편입된 바가 있고요. 요 효과는 이제 내년부터 서서히 나타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1년의 노력을 조금 평가를 받았다고 저희는 자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계속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좀 소통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대외 평가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금투자라든지 ISA 그 투자 확대 관련된 세제 개편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밸류업을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밸류업은 올해 초에 이제 기업 밸류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을 했고요. 사실 기업 밸류업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밸류업이라고 할까, 증시 밸류업으로 할까,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할까. 근데 이제 사실 밸류업 정책은 그간의 주주가치 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올해는 할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문화를 좀 개선하자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업이라는 말을 둬서 기업 밸류업으로 추진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밸류업의 협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밸류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큰 범위에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뭐 세제, 상법 진행된 이슈들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든지 공시를 강화한다든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한다는 거는 올해 7월달부터 시행이 됐고요. 또 그 의무 공개 매수는 아직 법제화 안 됐지만 50% 플러스 한 주 요 제도 개선 이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결의되어 있는 거고, 전환 사채에 대해서도 공시를 강화한다든지 리픽싱을 합류한다는 것이 제도 개선이 이제 올 연말까지 발표한 방안이 그 시행령 개정이 돼서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자사주 관련해서는 자사주 마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또 M&A 합병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비계열사 간 합병 가격 자율화에 대한 것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계열사 간 합병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배당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 깜깜이 배당 문제 해소를 위해서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으로 해소가 됐고, 또 분반기 배당도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장 기업 스스로도 이제 제도적 기반 하에 좀 움직이자는 취지로 시작된 게 기업 밸류업 방안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공시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 27일 날 발표가 됐고, 현재 제가 오늘 것까지 모르겠는데 지난주까지 보면은 본공시 40개, 예고공시 30개, 이제 기업 수가 적다고 보면 적다고 할 수 있고, 또 초기 단계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증가할 거로 기대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금투 업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시장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항상 밸류업 공시를 눈여겨 보시면서 평가를 해주시고, 안 한 기업은 왜 안 했고, 잘한 기업은 왜 잘했고, 좀 부족한 기업은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되는지 계속 그 시장의 평가와 환류 작업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투자자 환류 관련해 가지고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도 개정한 바가 있고요.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밸류업 지수, ETF 이런 것들이 다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상의 이제 여태까지 쭉 진행 경과를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이제 중점적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될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실상 많은 변화가 좀 그 자본시장에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시장 거래 체계 관련해 가지고 개편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내년 그 상반기 목표로 아마 3월경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데, ATS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ATS가 출발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단일 거래도 시장에서 복수 시장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본시장 쪽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상장 주식 플랫폼이 저희가 샌드박스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하위 규정 개정을 해서 제도화를 할 거고, 그러면 그 업체들이 인가를 무난히 받는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축으로 결국에는 복수 상장 시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코넥스가 있을 거고, KOTC가 있을 거고, 비상주식 플랫폼이라는 이렇게 다변화된 그 증권 관련된 거래 플랫폼이 나타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조각 투자 관련해서도 지금 조각 투자가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도화의 첫 단계는 발행 쪽인데요. 일단은 조각 투자 업체들이 수익증권 투자 중개업자로서 라이센스를 받으면은
정식 중개업자로서 조각 투자에 대한 발행에 대해서 중개 주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2단계로는 뭐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위 규정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다 그러면은 2단계로는 그 비금전지탁의 수익증권의 유통 플랫폼도 제도화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뭐 내년 중에는 발표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STO, 사실은 이제 조각 투자가 STO라고 동일시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각 투자는 결과적으로는 투자계약 전통적인 증권 형태에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증권의 형태에 대해서 실물증권과 기존의 전자증권 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으로 가능할 거냐가 이제 결국엔 STO의 핵심이 될 건데요. 그 관련한 그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금 다시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만큼 저희가 국회 논의를 지원을 할 거고 국회에서도 속도를 내준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입법화가 돼서 저희가 하위 규정을 통해서 이 부분 또한 결국에는 이 증권 거래 시스템의 체계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로는 이제 거래소에서 지금 파생상품 시장 야간 개장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렉스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거래소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 파생상품 시장의 야간 개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말쯤에는 그게 시작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상장 시장, 비상장 증권 시장, 그다음에 조각 투자 시장, 그다음에 시큐리티 토큰 시장, 그다음에 파생 상품 시장의 이제 거래 체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말이 나왔던 것이 내년에는 조금 더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한 발짝 더 많이 크게 원스텝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년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제에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 하반기 마지막 논의가 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라든지 IS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잘 문안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투자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으로 계속 해 나갈 거고 이와 더불어서 아까 금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상장 폐지 요건과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개선점을 찾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연말 연초쯤 돼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약간 우리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패널분들께서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수년이 된 측면이 있어서요. 마지막 세션 끝날 시간까지를 고려하면 시간을 많이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앞서 토론해 주신 세 분 패널분들께서는 두 분 과장님한테 뭐 말씀하신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뭐 이런 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뭐 그거 아니더라도 아까 미처 말씀 못 해주신 부분들 추가하실 부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뭐 100% 만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 저희 웹을 통해서 질문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들어오신 질문들은 저희 연구자들이나 이번 패널 분들께도 전달을 드려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답변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첫째 날 프로그램의 두 번째 세션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봉희 박사님 그리고 5분 패널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